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이 되고 나서 그렇죠. 유럽 쪽에서 뭐 도이체방크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금요일 현지 시각 금요일에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관련된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다는 거는 조금 눈여겨볼 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도미노 현상이죠. 전파가 그렇죠.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소식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의 시그너처 은행, 그죠.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고, 네. 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발생한 게 도이체 방크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던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 국면도 끝나가고 있고 또 긴축이 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전파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또 은행주들도 유럽 시장에서 다른 은행들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유로 시장에서. 그러면서 급락세를 보여서 또 혼란스러웠고 도이체방크 주식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에서 14% 이상 급락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CDS 프리미엄 지수가 200bp 이상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죠. 그만큼 위태롭다, 위험 신호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하나가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루더스 사태와 똑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분명히 성격이 다르죠. 그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 이 글로벌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을 본다면 작은 돌덩어리 하나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살짝 밟아도 흔들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상징적인 현상들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계속 또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제는 계속해서 전파가 되느냐인데 예. 도이체방크가 그렇다면은 크레디트 스위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그 근본은 결국 미국 연준에서 출발한 긴축이겠죠. 이제 그렇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일종의 뭐 뱅크런과 맞닿아 있다면 아니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겠죠. 또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굳이 돈을 찾을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죠. 또 위험스럽게 고금리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야 될 까닭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근본적인 출발은 미국 연준이 지난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던 것, 긴축을 해왔던 것이 이제는 뉴욕에서 또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우리가 뉴스는 못 듣고 있지만 더 금융구조가 취약한 국가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 국가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왔을 때 상당히 우리 세계 경제에 닥치는 불안감, 그렇죠. 또 위기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당장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도이체방크만 하더라도 부도 가능성을 대비한 보험 비용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부담이 되고 주가는 내려가는 상황이 되고 또 기준금리 상승으로 은행에 뭐 각 은행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도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은행들이 금리가 높고 자기들 내부에서는 유동성이 괜찮으니까 돈잔치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이체방크가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도이체은행의 주식이 3%대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도이체방크 주식도 온전하지가 못하다. 그죠. 안전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뭐 여걸이죠. 라가르드 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라가르드 총재의 스타일을 보면은 꼭 나서야 되지 않으면 안 나서려 그래요.
꽤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프랑스 출신의 이 세계 금융 관련된 기구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옮겨 다니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뭐 프랑스 대통령까지도 이제 이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프랑스도 복잡해요. 여기 연금 개혁안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그래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라가르드 총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라가르드가 입을 열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태가 그냥 단순히 아주 그냥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는 자 라가르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또 발언이 있죠. 제닛 옐런 장관이 그랬잖아요. 재무장관입니다. 최대한 안정하겠다. 미국 내 은행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재무장관이에요. 그 이야기는 2008년 사태로는 안 갈 것이고 안 가게 하겠다. 그런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벌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듯하고 네. 사실 이렇게 좀 심각한 사안에서도 증시가 금방 반등을 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 그렇죠. 사실 이 금리 인하가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내로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인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가르드도 나오죠. 또 이번에 누가 나옵니까? 파월 아니에요. 그동안 막 이 불같은 사자후를 토해냈던 인물, 미국 이 연준에서 누굽니까? 바로 세인트루이스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불이죠. 블라드입니다. 블라드. 네. 이 블라드는 굉장히 오래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는 총재들을 뭐 시시때때로 만났던 인물도 바로 이 블라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지금 연방준비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매파로 입지를 굳혀온 인물이에요. 그렇죠. 체격도 큽니다. 그러면서 항상 보면 올려야 돼. 인플레가 먼저야. 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인물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주 최근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고 은행 혼란을 관리해야 된다. 은행 혼란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비하면 그 정도로 우려스럽지는 않다. 금리 인하에 뭐 요인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를 지목한 건 아닙니다. 올해 내려하겠다 한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이제는 이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금융권의 혼란이 스트레스가 일종의 이제 금융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유동성이 부족하면 이 돈맥 경화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돈맥 경화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이제 발언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올해는 아니지만 이제 하반기에 안정을 찾고 내년부터는 조금 줄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서광이 정시에 그래도 있다. 비친다. 마포역까지 갈 건 아니고 여의나루역에서 내려도 되겠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오는 뉴스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뭐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예. 지금 너무나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함께 또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이제 한국에서 밈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보니까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MZ세대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차 전지나 왜 4차 전지는 없나? 뭐 4차 산업 이야기 네. 하더니 그거 우리 투자할래. 3차 전지, 4차 전지. 그러니까 네. 지금 누구든 3차 전지, 4차 전지 만들면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4주 정도 됐나요? 계속해서 노래 부른 게 있잖아요. 종목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불렀는데 좀 가열됐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계속해서 2차 전지가 무제한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무제한으로 뭐 주가 대비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나 없이 다 이야기하니까 전문가들이 나오면 그냥 2차 전지 노래를 불러.
뭔가 다른 걸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걸 딱히 또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노래를 부르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다음 달에도 에코프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달에 에코프로비엠 이야기하고 좀 신난 건 이 에코프로비엠이 같은 계열 회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회사들은 지금 다른 거 많아요. 지금 에코로 시작되는 또 다른 계열사들 많은데 그렇게 그럼 계속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종목을 이야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항상 제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를 만큼 너무 올랐다. 이제 고점에 올라갔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눈을 조금 돌려서 기본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좀 대안으로 봐야 될 업종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2차 전지만 해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 불안해요. 우리 최훈 앵커도 아이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금리가 낮아지면 그럼 뭐 세상이 달라지는 거냐. 이제는 굉장히 망연자실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하늘이 무너져도 뭐한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냐. 어려울수록 복잡해질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세계 경제는 돌아가요. 그죠, 돌아갈 무조건이죠. 네.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우리는 줄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 이야기는 수요라는 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저평가돼 있고 또 예정된 모멘텀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종목들인데 네. 대체로 뭐냐 경기가 회복되는데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죠. 섹터죠. 철강이나 비철금속 집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은 새로 또 부수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장품 화장 안 해요. 저는 안 하지만 일단 화장품. 네. 그다음에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류. 그다음에 신재생업종.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관련되는 것은 계속해서 리사이클도 해야 되고 뭐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신재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포화 상태의 이 상황에서 산업 상태에서 생태계에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나온 뭐 증권사 리포트도 봐도 사실 지금은 에코프로 BM은 본인들은 이거 분석 못한다.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은 어쨌든 간에 중국 안에서 분명히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쪽은 좀 보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정책주도 역시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박스피입니다. 참 그죠. 암담해요. 전문가들도 이럴 때는 자기들도 암담해. 근데 돈맥 경과가 조금씩 풀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라. 만리봉정이에요. 그래서 대형 이벤트는 없지만 이제 조금 이 완화되는 상황이 블라드 총재로부터 또 나왔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부가 계속해서 4월 26일 미국 방문도 있고 반도체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뭘 봐라. 저는 이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봐라. 그런데 파운드와 팹리스를 보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 안 돼 있지만 한다면은 파운드리와 팹리스 쪽이냐. 그걸 제가 눈여겨봤더니 관련된 기업들이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다음에 코아시아도 있고 또 엑셈도 있고 후마코도 있고 원익 IPS도 있고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이 잘 기준점을 세워서 볼 필요가 있죠. 하나 마이크론도 있고 한양 ENG도 있고 사이맥스도 있고 AD 칩스도 있다. 이 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구멍을 그 구멍은 기회의 구멍이 되겠죠. 찾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